네, 지금부터는 8월 넷째 주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일정들부터 한번 챙겨보시죠. 네, 일단 이제 이번 주에 있을 가장 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8월 23일 날 월요일에 그 한국 수출 데이터가 네. 20일치가 발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네. 그거 체크해 보시고 한 30% 중후반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8월 24일 날은 큰 이벤트는 없는데 미국의 7월 신규 주택 매매, 네. 미국의 또 경기에 대한 좀 얘기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고 8월 25일 날은 일본에서 네. 7월 달 그 공작기계라는 게 이제 공장에서 어떤 이제 제품들을 만들 때 필요한 그런 기계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 수주액이 나와요. 네. 특히 중국 쪽으로도 수출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이게 수주가 됐다는 얘기는 제조업이 그렇게 나쁘진 않구나. 네. 이걸 확인할 수 있어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또 7월 내구재 주문. 예. 이게 주문이 많다는 건 또 역시 제조업 지표가 괜찮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수요일 날 이 두 지표가 저는 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 8월 26일 날 이제 목요일 날은 한국은행 이제 금통이 예. 열려서 금리 결정을 하는데, 동결을 이제 할 것으로 저는 보지만 한번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NC소프트가 이제 신작 게임을 내놓습니다. 블레이드 앤 소울 2라는 게임이 이제 우여곡절 끝에 나와. 이게 왜 우여곡절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원래 처음 예상은요 작년 12월에 나오기로 했었어요. 네. 지금 벌써 8달이나 지났어요. 예. 그래서 되게 좀 우여곡절 끝에 나왔는데 흥행이 성공할지 네. 한번 좀 데이터 체크해 보시고, 8월 27일부터는 이제 역시 가장 중요한 게 잭슨홀 미팅이 그렇죠. 열리게 됩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그날 11시로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 이틀 동안 열려요. 그 다음에 역시 중요한 게 미국의 7월 PC 디플레이터라고, 이게 미국의 개인이나 이런 쪽에 이제 그 소비 지출 데이터를 총 합으로 나타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좀 대변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게 연준이 이걸 되게 중요시 하더라고요. 그래서 PC 디플레이터가 너무 올라가면 인플레를 또 자극시켜서 그 금리 인상 또 자극을 할 수 있으니까 7월 PC 디플레이터가 조금 완화되는 게 좋습니다. 예. 이걸 좀 체크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그날 삼성전자 갤럭시 폴더블 폰이 예. 판매가 시작이 됩니다. 예. 그날 이제 그래서 지금 사전 예약 하신 분들 되게 많은데, 아니 되게 이번엔 기대감이 높더라고요. 네. 예, 흥행할 것이란 좀 분들도 많으셔서 한번 그 부분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주 증시 변수 중에서도 제일 크게 눈에 뜨이는 게 이제 27일 네, 맞습니다. 잭슨홀 미팅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테이퍼링을 언제부터 한다 시기하고 네. 어떻게 앞으로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일정 이런 것들이 좀 대략 좀 구체화돼 간다고 봐야 되겠죠? 6월 전망에서는 2022년 1분기였어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앞당겨져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은 이제 바꿨어요. 다시 예상을 11월 아니면 12월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리고 테이퍼링 기간이 원래 1년으로 예상했는데 이게 9개월 정도로 더 줄어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조금 더 긴축을 빨리 가게 한다. 하겠다는 거죠. 예. 예. 요게 좀 컨센서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와도 놀라지 마세요. 이거는 반영을 해버렸어요. 네. 했는데 근데 연준 의장 발언이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연내 테이퍼링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 네. 이런 뉘앙스로 발언을 하면 증시에 호재겠죠. 예. 늦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연내일지 아니면 2022년도로 넘어갈지 이거에 대한 힌트를 좀 우리가 얻어야 돼요. 예. 근데 그거를 파일 의장이 어떻게 발언할지는 지금 모르니까 한번 그 발언 수위를 보시면서 좀 체크하시면 좋겠고, 근데 지금 증시가 좀 최근에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연준 의장은 좀 달래는 발언을 하지 않을까. 이게 좀 시장이 좀 컨센서스니까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 2018년도에 그때 우리나라가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정말 안 좋았잖아요. 아시아 신흥국이. 근데 미국은 상대적으로 좋았는데, 그때 그 당시에 이제 파웰 의장이 고집스럽게 막 금리 인상 계속 했잖아요. 뭐 신흥국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근데 나중에 결국 금리 인상 하다가 나중에 한두 개월 후에 이제 접어버리고 오히려 금리 인하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정책 실패거든요. 그래서 그냥 선제적으로 괜히 했다가 또 부작용 또 생기면 또 한 번의 실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파웰 의장의 그 어떤 입장상 그냥 이번에 우려하는 것만큼 뭐 이 잭슨홀 미팅에서 큰 악재가 나오거나 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는 것처럼 별거 없이 그냥 무난하게 끝날 수도 있다. 이런 좀 시각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변수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이게 지금 이제 그 잭슨홀 미팅이 가장 큰 거고, 역시 이번 주에 좀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는 역시
월요일 날 발표될 그 수출 데이터. 네. 여기 우리가 좀 믿을 거는 수출밖에는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워낙 예. 좀 기대를 한 적이 없어서 네. 수출 데이터가 정말 잘 나오면 또 한번 모멘텀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체크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도 이제 설명드린 대로 미국의 물가지수, 네. PC 디플레이터, 이게 진짜 좀 완화가 돼야 네. 이게 완화되는 수치로 좀 나와주면 시장은 일단 안도를 해요. 예. 긴축 속도 그렇게 빠르지 않겠다. 그러면 시장은 또 점진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좀 그래도 다음 주에는 예. 가장 좀 체크해야 될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 이야기 좀 해보고 싶은데요. 네. 모건 스탠리 이어가지고 홍콩계 증권사죠. CLSA가 역시 보고서를 내면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내렸습니다만 매수는 추천했습니다만 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지금 너무 외국계 보고서에 주가가 휘둘리고 시장 자체가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인데 국내 증권사 보고서 방향은 어떤지 외국계하고 같은 방향인지 조금 다른지 이게 궁금합니다. 외국계 증권사 보고서에 휘둘리는 거는 사실 우리 국내 투자자는 아니고요. 사실 외국인이죠. 외국인들이 그리고 삼성전자 지분율이 50%가 넘으니까 네. 외국인들은 사실 국내 증권사 보고서보다는 외국계를 당연히 참고를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던지면서 그냥 무너졌는데 사실 그 모건 스탠리 말고 그 전에 우리나라 국내 증권사도요. 되게 시각들이 반반씩 나눠가지고 보수적인 파가 있었고 네. 아니 좋다 여전히 긍정적인 파로 이렇게 딱 갈라져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분위기에선 보수파가 맞았죠. 예. 보수를 보셨던 분들이. 그리고 그 전부터 주장했던 게 비슷해요. 모건 스탠리 얘기처럼. 예. 그 전에도 이렇게 될 것 같다. PC 디램 꺾이고 4분기 빠르면 4분기 아니면 늦어도 내년 1분기에는 가격 꺾인다. 예. 이런 이제 우려감 때문에. 근데 삼성전자는 미리 반영하니까 네. 올해 주가 좀 재미없을 것 같다. 보수적으로 보자. 예. 이런 멘트를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지금 맞았던 거죠. 맞았던 거고 그리고 뒤늦게 이제 외국계가 그걸 어떻게 보면 이제 공교롭게 따라한 셈이 돼버린 거죠. 네. 예, 그랬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지금 들어와서는 좀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모건 스탠리 이후에 골드만삭스는 오히려 또 좋게 보고 있어요. 예. 골드만삭스는 오히려 목표 주가 그대로 유지하고 무슨 소리냐 예. 괜찮다 이렇게 했고 국내 증권사 이제 애널리스트들도 여전히 좀 나눠는 져 있지만 아직도 한두 군데는 되게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뭐가 바뀌었냐면 지금 그런 분들마저도 가격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이제 주가들이 빠지니까 뭐 여기서 굳이 팔 필요는 없다. 이런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올라가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좀 가격 매력이 있다. 이런 식의 스탠스들로 많이 바뀌었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를 해도 된다. 네. 그리고 지금의 반도체 사이클이 요거는 거의 다 대부분 공통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2018년처럼 안 될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진폭이 2018년도에는 100까지 올라갔다가 그냥 100으로 빠졌는데 0으로 빠졌네. 예, 예. 지금은 20 정도 올라간 거예요, 네. 사실은. 그럼 빠지는 폭도 20이에요. 네. 충격이 작은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다 의견이 다 일맥상통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종합해 보면 지금 상황에서 대부분의 의견들은 이제 올라간다, 바로 간다, 아니다에 대한 의견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좀 바닥 아니냐라는 좀 공감대는 많이 좀 형성이 돼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계 반도체 시장 통계 기구라고 WSTS가 이제 보고서를 냈는데 메모리 성장률이 올해도 좋고 또 내년에도 호황이 계속 지속된다 이런 어떤 반대쪽 보고서를 냈거든요. 그러면 이 증권사들 보고서 외국계하고 서로 얘기가 다른데 과연 어느 쪽이 맞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이게 WSTS가 세계 반도체 이제 무역 통계 기구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네. 여기 속해 있는 그 기업들이 있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소니 같은 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가입되어 있는 비영리 단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실제 현업에 있는 분들이 이걸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모건 스탠리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 증권사도 다 금융권에서 지금 예측을 예. 한 거잖아요. 자료 받아다가. 근데 이분들은 직접 현장에 있는 분들이 하는 네. 거니까 어떻게 보면 더 지금 현재 데이터를 더 잘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절대 무시를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특히 근데 지금 글로벌 반도체 고점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나오는 수치는 너무 고무적인 게 네. 지금 올해 3월 달에 올해 반도체 글로벌 전체요. 뭐 메모리, 비메모리 다 합쳐서 반도체 매출이 10% 초반 성장할 걸로 예측을 했어요. 그때. 네. 6월 달에는 얼마로 바뀌었냐면 19.7%. 네. 2배를 올렸어요. 8월에는 또 올렸어요. 네. 거기서 5%를 더. 예.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반대잖아요. 네. 점점 높여져. 근데 메모리는 더 좋아요. 네. 메모리 쪽도 지금 메모리 시장 규모는요. 그러니까 올해 지금
이 글로벌 반도체 전체가 아까 5%까지 올려서 24%거든요. 네. 근데 메모리는 37%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메모리는 더 올렸고 그리고 8월 달이 더 올렸어요. 오히려. 네. 6월 달이 31.7%였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 보면 메모리 여전히 좋고. 그러면 야, 이거 올해만 좋은 거 아니야? 그게 아닙니다. 내년에도 올렸어요. 그러니까요. 내년에도 제가 이거 보면서 이게 진짜 맞나? 네. 저도 이게 뉴스 보면서 이게 진짜 맞는 건가? 왜냐면 내년에 다들 안 좋게 보던데 현업에 계신 분들은 또 좋게 보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요새 분위기로 봐서는 반도체 전망 증가율이 좀 떨어져야 되는데 네. 오히려 올리고 있는 거 보면은 여전히 그 이쪽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속해 있는 이 무역 통계 기구에서는 굉장히 낙관적으로 이제 보고 있고 나중에 내년 돼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현장과 금융조사기관의 예측이 좀 약간 괴리가 지금 발생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주가는 먼저 그 모건 스탠리 말을 믿고 그냥 먼저 반영해버린 거죠. 네.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근데 반영을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주가가 횡보한다고 치면 내년에 대한 전망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내년이 생각보다 괜찮으면 네. 삼성전자 지금 적극적으로 베팅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공급 측면에서 좀 공급이 감소할 요건들이 몇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가 DDR5 있잖아요. 예. 새롭게 나오잖아요. 근데 네. DDR5의 특징이 이게 지금 새로운 제품이니까 100개를 만든다고 100개가 다 제대로 된 제품이 안 나온대요. 당연히 불량품이 좀 나와요. 예. 근데 DDR4는 거의 다 제대로 나오죠. 네. 워낙 오래됐으니까. 이걸 바꿀 때 순간적인 공급 감소가 발생해요. 네. 예, 제대로 된 제품이 안 나오니까. 또 장비 리드 타임이라고 있대요. 이게 뭐냐면 반도체 장비를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에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한테 야 반도체 장비 하나만 해줘 주문을 내요. 그럼 옛날 같으면 5개월이면 뚝 만들어서 왔는데 예를 들면 지금은 1년이 넘게 걸려요. 예. 무슨 얘기냐 이게 기간이 오래 걸려요. 그럼 이게 안 오면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공급을 줄이는 요건이고 SK하이닉스가 인텔 랜드 플래시 공장 인수하잖아요. 그러면 업체 하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공급이 줍니다. 예. 수요 측면에서는 그 사파이어 레피즈라고 인텔의 새로운 그 CPU. 예. 그게 사실 원래는 올해 출시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연기돼가지고 네. 내년에 새롭게 출시하면 당연히 수요가 서버나 PC에 새로 다 장착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내년에 인텔 CPU가 나오면 바로 그냥 네. 예. 그리고 이건 AMD도 또 새로운 CPU가 또 나와요. 네. 예,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게 미국의 국방부에서 클라우드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네. 이게 연기됐어요. 네. 원래 하려다가 그럼 내년에는 당연히 클라우드 이것도 수주 네. 클라우드에 반도체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보면 수요도 분명히 좋은 것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는 좀 지금은 좀 네.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이제 리튬, 니켈, 알루미늄, 코발트 이런 어떤 2차 전지 원재료 가격이 급등세다 이런 이제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이 그동안 주가도 좋았는데 마진 폭이 줄어들면서 좀 주가에 부담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배터리 가격은 떨어뜨려야 되는데 네. 원재료 비용이 올라가면 이제 마진이 당연히 주니까 예. 그렇다고 배터리 가격 또 올리자니 이게 또 자동차 그 제조회사 입장에서는 또 부담되니까. 예. 구매를 또 늦춰버릴 수도 있고 약간 이제 부담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좀 리튬, 니켈, 뭐 알루미늄, 코발트 가격이 좀 급등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LG그룹도 그렇지만 아예 자체적으로 예. 소재 사업을 이제 그러니까 이런 이제 광물 자원 같은 거를 직접 뭐 조인트 벤처를 만들거나 해가지고 네. 직접 조달하는 방식으로 많이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어떤 업체한테 뭐 광물 업체한테 그냥 받았다면은 예. 아예 그냥 지분 투자를 해가지고 예.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좀 리스크를 좀 해지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몇 개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최근 호주에 배터리 원재료 생산 업체인 그 마인즈사와 니켈 가공품 그 장기 구매 계약을 맺었대요. 예. 이걸 하게 되면은 6년 동안 있잖아요. 2024년부터 6년간 니켈 7만 1,000톤, 코발트 7,000톤을 공급받게 되는데 이게 감이 안 오시겠지만 고성능 전기차 약 130만 대. 아, 양이 많네요. 네, 배터리래요. 그 정도가 되는 좀 양이고 또 LG 에너지 솔루션은 또 지난 6월 달에 이미 호주가 이제 이런 광물이 많이 나오니까 당시 이제 니켈 코발트 재련 기업인 QPM사하고도 거기에 지분을 7%를 인수를 했대요. 네. 그러니까 이런 지금 식의 투자를 하고 있고 SK 이노베이션도 되게 좀 적극적입니다. 그 예. 세계 최대 코발트 생산 업체 중에 하나가 스위스의 글렌코어라고 있을 거예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 예. 계실 거예요. 여기와 2025년까지 코발트 3만 톤을 구매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이게 순수 전기차 300만 대분이에요. 네. 이것도
굉장히 많은 규모죠. 그래서 이런 지금 광물 자원을 직접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좀 지분 투자를 하고 있어서 예. 약간 좀 리스크를 해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수혜를 받는 기업이 또 하나 있는 게 한국에서는 포스코. 네. 포스코가 이런 사업을 직접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쪽에 관련된 기업들한테는 네. 오히려 좀 호재가 될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의 이제 주가 전망과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철강 값이 많이 오르면서 수익이 악화되고 있다 이런 쪽 기사가 있는 반면에 또 최근에 친환경차들 뭐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차 수출이 아주 좋다. 이게 약간 상반된 쪽인데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전기차의 그 향후 주가 전망은 어떨까요? 중장기적으로 보면. 중장기적으로는 좋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게 원자재 가격이나 아까 철강 가격은 올라가는 게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네. 그건 약간 그건 비정상적인 거거든요. 공급이 좀 부족해가지고. 근데 최근에 철강석 가격이 많이 급락을 하면서 철강 가격이 좀 하락하고 있어요. 오히려 네. 그걸 봤을 때는 그 원가 부담이 요인이 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전기차 회사들 입장에서는 일단 나쁜 게 좀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설사 그렇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도요, 이 전기차를 만들거나 완성차를 만드는 기업들은 이 가격 전가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럼 부르는 게 값이죠. 예. 예. 그래서 높은 가격으로 판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좀 비용 부담 아닙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철강 가격까지 최근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친환경차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그 수출도 지금 잘 되고 있더라고요. 예. 특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유럽에 이제 아이오닉 5 같은 거 이제 내놓고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 좀 판매도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수출도 좀 호재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근데 이제 요새 이 완성차 업체들 주가가 좀 되게 안 좋잖아요. 예. 안 좋은 상황인데, 이렇게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어쨌든 이제 저는 두 가지가 아직은 확인이 안 돼서인 것 같아요. 차량용 반도체가 3분기에 정상 공급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죠. 네. 근데 4분기에는 정상 공급된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해소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요. 네. 그래서 약간 이제 이 주당 순이익 관점에서는 조금 모멘텀이 꺾였고, 그다음 밸류에이션, PER을 결정하는 거는 역시나 전기차 예. 얼마나 팔리느냐. 그래서 전기차 판매가 많이 될지 안 될지는 지금 잘 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좀 더 확신을 얻으려면 10월 달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약간의 공백 기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자동차 업종이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악재만 반영해서 흘러내리는데, 크게는 안 빠지겠지만 오르는 데까지는 이 두 가지 것들이 확인될 때 좀 네.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뭐 시장 요즘 상당히 안 좋아가지고 많이 빠졌는데 그 와중에도 고객 예탁금은 한 70조 그대로 계속 유지를 네. 하더라고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예탁금이 지금 유지도 하고요, 신용잔고도 줄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 참 되게 희한한 일이죠 이게. 네. 예전 같으면은 보통은 장 안 좋으면 막 예탁금 빠져나가 버리고 네. 이러는데, 개인이 그리고 놀라운 거는 올해 70조를 샀단 말이에요. 예. 올해만 70조를 샀는데 예탁금은 더 늘어났어요. 예. 지금 70조를 넘어갔으니까 예탁금은 한 10조 정도 더 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실제로는 80조가 들어온 건데, 어마어마한 돈들이 시장에 들어오는데 안 나가고 그대로 있고, 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뭐 부동산 규제 이슈가 좀 강하니까. 예. 근데 부동산에서 뭐 빠져나온 자금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은행 예금 금리 가지고는 안 되는데 부동산 투자를 기웃거렸더니 쉽지가 않고, 이 상황에서 주식은 또 최근에 그러니까 이랬던 것 같아요. 기웃거리셨던 분들이 증시가 폭락을 해버리니까 네. 이건 또 기회다. 아, 한번 들어와 보자. 저가 매수 기회다. 예. 작년에 동학개미 운동만큼은 아니더라도 머뭇거리셨던 분들이 이 정도 가격, 뭐 삼성전자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닐까? 그래서 이제 좀 들어왔던 것도 하나의 좀 이유였던 것 같고, 그리고 카카오뱅크나 크래프톤 같은 이제 기업들이 상장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봤을 때 개인 투자분들이 예전 같으면 공모주 딱 청약을 하고 환불 받고 그냥 나가버려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돈이 그대로 머물러 있더라고요. 네. 이게 되게 놀라운 사실인 게 옛날하고 다른 거거든요. 그럼 앞으로도 공모주 대여들이 계속 있을 텐데 이 자금들이 안 떠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고객 예탁금이 유지가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2년 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주체는 개인이거든요. 예.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급락을 해도 안 나가고 버틴다는 거,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증시에는 긍정적인 저는 요소다라고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시장에서 이제 기대할 만한 업종이 뭘까? 이것도 궁금한데요. 네, 어떤가요? 참 어렵습니다. 요즘에는 예. 워낙 업종이 다 안 좋으니까. 네. 그래서 뭐 반등을 할 수 있는 업종 찾기가 좀 힘든데, 그래도 이번 주에 좀 기대해 볼 만한 거는 일단은 스마트폰 부품 섹터가 네.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폴더블 폰. 예, 네. 그 폴더블 폰 나오는데 반응이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출시하고 출하량도 한번 봐야 되겠지만 기대감이 좀 높고, 근데 폴더블 폰이나 카메라 관련주 그 스마트폰 부품 섹터가 지난 몇 년간 너무 안 좋았습니다. 주가가. 네. 예. 그래서 가격 매력도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고, 이건 저도 진짜 역발상인데 5G 통신 장비도 네. 한번은 지금, 그러니까 이번 주에 올라간 달 떠나서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아 보여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무도 관심이 없고요. 네. 진짜 최악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다 안 좋게만 얘기하고 5G 저거 수주도 못 받고 막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근데 실제로 삼성전자 수주 잘 하고 있고, 미국이 지금 인프라 법안 통과가 안 됐지만 거기에도 5G 통신망 투자가 있거든요. 예. 그럼 반드시 투자하거든요. 우리나라 통신 장비 회사들의 모멘텀이 네. 나올 수 있고, 그리고 그게 안 되더라도요, 주가가 그동안 사실 장기간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떠나서라도 미국, 중국, 일본 다 5G 통신 장비 투자 앞으로 많이 해야 됩니다. 네. 그런 모멘텀은 분명히 남아 있으니까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항공주 뭐 이렇게 저가항공 저도 괜찮게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지금 사라고 얘기는 못 하는 게 유상증자 끝나야 돼요. 네. 이제 유상자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급하게 항공주를 사지 말자. 네. 다만 아이디어 면에서 관심은 갖고 있자. 근데 항공주 투자 아이디어가 결국 뭐냐면,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면 거리두기가 완화돼서 좀 서비스 업종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거잖아요, 사실. 네. 그럼 거기에 관련된 업종들도 한두 개 보는 거 좋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면세점. 네. 요새 진짜 면세점 많이 빠졌고, 카지노 회사들. 네. 이쪽도 결국엔 지금 피해주인데 네. 좀 선제적으로 이번 주부터 좀 하락할 때마다 담아두는 것도 저는 좀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오른 건 사지 마세요. 네. 너무 급등한 것보다는 많이 빠진 것 중에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뭔가 재료가 있는 기업들 위주로 한번 조금씩 담아보는 전략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사실상 폭락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장에서 모두가 다 내려도 팔지 않고 꼭 버텨라, 이 주식. 이런 걸 좀 추천한다면 어느 게 있겠습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각자 잘 공부를 하셔가지고 진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내년이 좋아질 기업이라면 무조건 들고 가야 됩니다. 네. 내년에 좋아진다는 거 기준이 애매할 수 있지만 한번 잘 판단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요새 안 좋지만, 자동차 안 좋은 이유 중에 명확한 게 그거잖아요. 반도체 공급 때문에 생산 안 돼서. 예를 들면. 근데 그거는 4분기엔 정상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자동차는 내년에 제가 봤을 땐 좋아질 것 같아요. 네. 그런 보유를 하시라는 거죠. 네. 아무리 힘들어도. 예. 더 담아도 되고. 예를 들면. 그리고 조선도 마찬가지고, 후판 가격이 안 좋아져서 실적 엉망으로 빠졌잖아요. 예. 수주 엄청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후판 가격이 꺾일 수도 있어요. 그게 거기에 동의가 되면, 요새 조선주 진짜 많이 빠졌어요. 네. 가져가는 겁니다. 파는 게 아니라. 예. 그 다음에 건설회사도 마찬가지. 예. 예. 내년에 정책 기대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공, 카지노, 호텔, 면세점은 누가 봐도 이거는 가을 지나면 예. 분명히 지금보다는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미래를 먼저 선반영하니까. 그러니까 구조적인 성장 아니니까 장투하라는 건 아니지만, 내가 이쪽 섹터를 가지고 있으면 좀 더 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서 단가를 낮추시고 나중에 백신 접종이 진짜 많이 되면, 공급이 이루어지면 갑자기 주가가 급등할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럼 그때 파는 거죠, 사실은. 예.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역시 그 연말에 배당 주는 기업들 지금 또 싸졌잖아요. 예. 대표적인 게 증권, 보험주. 네. 이쪽이 또 배당주 많이. 그러니까 이런 걸 갖고 있다면 팔 이유는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몇 개만 제가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기준은요, 지금 좋은 건 아니에요. 앞으로 1년 후에 좋다, 아니면 아까 뭐 항공 카지노처럼 3개월 후에 좋을 것 같다. 네. 아니면 차라리 연말에 배당이라도 준다. 이게 명확하게 오를 메리트가 있는 거는 그냥 끝까지 버티시라는 거예요. 네. 근데 반대로 요건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스토리만 가지고 오른 기업들 있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저번 주에나 한번 그 메타버스 한번 보고서 소개했는데, 저는 메타버스 되게 좋게 봐요. 앞으로도 당연히 사람들이 그 이제 노는 시간이 당연히 많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하는 시간보다, 그런 메타버스에 빠질 수 있는데, 제가 메타버스주는 지금은 조금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 기업들 대부분이 이 실적이 안 나와요. 네. 적자 기업도 많아요. 네. 근데 너무 스토리만 가지고 주가가 막 몇 배씩 올라갔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그 숫자가 나올 때까지 또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메타버스 자체를 나빠서가 아니라 너무 스토리에 연연해서 그냥 올라간 기업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 하나의 예입니다. 예. 메타버스를 예로 든 거지만 그런 기업들이 좀 있다면 내 포트에 네. 주가 올라갔는데 그러면은 그런 기업들은 조금 현금을 해보자.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보자를 위한 팁 제공 순서로 이제 연벌리의 보고서 시간인데요. 어떤 내용인가 궁금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이제 그 신영증권의 문용권 애널리스트예요. 네. 이분이 이제 적어주신 자료인데 이것도 왜 가져왔냐면 우리 그냥 자동차 하면 다 뭘 보죠? 자동차 딱 떠오르면 아 전기차 예. 이제 앞으로 많이 자율주행차 좀 뭔가 근데 어쨌든 잘하겠지. 네. 그 다음에 뭐 제너시스 잘 나가고 반도체 공급 언제 될까? 이걸 많이들 보시잖아요. 여기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동차에서 이제는 소프트웨어를 보세요. 아. 하드웨어 말고. 예.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주도하는 시대로 이제 바뀌고 있다. 아. 이걸 제가 읽어보니까 저는 이 의견에 동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너무 좀 신선한 자료여가지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동차에서 소프트웨어 역할이 커지고 있다. 네. 자율주행은 정말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효율화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그런 기업들의 가치가 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나와 있고 특히 자동차가 옛날에는 ECU라고 하는데 이제 자동차 엔진이나 있잖아요. 바퀴 이런 데 각각의 반도체가 엄청나게 들어가요. 예. 그럼 그 ECU가 따로따로 이게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야, 너 이번에는 엔진 컨트롤은 얘가 하고 바퀴 컨트롤은 얘가 하거든요. 근데 테슬라 자동차의 특징이 뭐냐면 그 중앙에 이제 ECU가 하나 정도 있어가지고 네. 이게 이 반도체가 다 컨트롤을 해요. 아. 근데 다른 자동차에서는 그게 아니고 각각 여러 개가 해요. 네. 그러니까 분산화돼 있고 네. 테슬라는 집중화가 돼 있어요. 예. 근데 앞으로 자동차는 집중화로 가요. 네. 효율성 때문에. 예. 그 반도체가 당연히 분산돼 있으면 또 배터리 소모가 늘어나거든요. 전기차일수록. 그럼 당연히 집중화가 좋은 거죠. 예. 테슬라는 그걸 이미 한 거예요. 아. 그럴 때일수록 당연히 이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답니다. 네. 소프트웨어를 이게 플랫폼을 하나로 통일을 해놓으면 네. 이 ECU를 컨트롤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업데이트 한 번씩 해주면 돼요. 그 테슬라 자동차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죠.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현대차를 딱 사면 네. 현대차 물론 좋지만 테슬라 타시는 분들이 이제 현대차보다 좋게 생각하는 게 그거죠. 현대차 뭐 제너시스나 이걸 타면 또 새로운 모델이 2, 3년 후에 페이스리프트로 나와요. 갑자기. 네. 그럼 내 모델은 왠지 구형 같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안 그런다는 거죠. 업데이트를 해버려요. 아. 무선 업데이트 있죠. 예, OTA라고 하는데 네. 그걸 하면 갑자기 차가 바뀌어요. 아. 예. 뭐 당연히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면 하드웨어로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뭐 엔진 부품 바꾸는 소프트웨어로 네. 정교하게 이걸 바꿔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런 시대로 간다는 거죠. 네. 다양한 업체들이 이 소프트웨어를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동차 회사들이 부품 만들고 이 완성차가 수직 계열을 해가지고 거기서 경쟁 우위를 가진 기업들이 네. 우위에 섰는데 이제는 그 시대는 지나간다는 거죠. 점점. 바퀴 달린 컴퓨터가 된다 예, 이런 말이죠. 그러면 예. 그걸 통제하는 회사가 소프트웨어. 예. 그래서 아시겠지만 현대차 그룹에서 현대 오토웨브가 여기 나와 있어요. 네. 그 기업이 이제 소프트웨어 집중 투자하거든요. 예. 현대차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이제 통합적으로 네.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우리 옛날에 이 스마트폰도 제일 중요한 게 물론 하드웨어지만 네. 애플이 성장한 게 iOS라는 네. 그게 예. 탑재가 됐잖아요. 그렇죠. 소프트웨어. 예. 그걸로 다 섞어놓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안드로이드. 네.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자동차도 각각의 고유한 개성이 좀 나오겠지만 소프트웨어가 이제 중요해졌다. 네. 그래서 자동차를 볼 때도 그 소프트웨어를 잘 만드는 기업을 한번 투자를 해보자. 예. 그런 시각이니까 한번 주말에 공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 경험이 짧은 이른바 주린이들의 금융 지식 점수가 기존 투자자들보다 더 높다는 조사 결과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주식 초보자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을 빠르게 키워가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거센 조정장에 대응하려면 역시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연벌리의 비밀노트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순서 마칩니다. 임성환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